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길목마다 용인 에버랜드 땅값이 수상한 등락세를 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1995년엔 공시지가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는데 이때 에버랜드의 헐값 전환 사채를 인수해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락한 공시지가가 전환 사채 저가 발행의 근거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엔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반대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돼 성사됐습니다. 에버랜드를 소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매우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합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그룹 경영권 장악의 토대를 확보합니다. 에버랜드 땅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을 SBS 탐사보도팀이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수행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열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은 조용필 씨부터 아이돌 가수까지 대중가수들의 콘서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연 음악감독인 윤상 씨가 내일 북한의 현송월 삼전관현악단 단장과 만나 공연 준비에 나섭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아파트 4곳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발의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이 대표적인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합니다. 91쪽 정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앞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등의 범죄가 아닌 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국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예상된 수순이고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고 추가 수사할 혐의도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의 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다스가 100%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뇌물과 횡령, 조세 포탈, 국고 손실, 직권 남용,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까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죄명 6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죄명마다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해당돼 전체 혐의가 10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이 포함되는 식입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는 사실상 100%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도중에 기획재정부에 물납된 일부 지분을 제외하곤 전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할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용으로 김진모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이 앞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선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설명했다면서도 조사와 기소 여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르면 이틀 뒤에 열릴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춰보면 사흘 뒤인 이번 주 목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전형우 기자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0여 개 혐의를 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가 영장 발부의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를 110억가량으로 봤는데 액수가 큰 만큼 법원이 수긍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법원이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숨겨뒀던 증거를 성공적으로 제시할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안에는 영장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장 기록이 200여 쪽으로 방대한 만큼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 뒤에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에 심사가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권력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SBS 탐사보도팀이 수상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버랜드와 그 주변에 퍼져 있는데 이 땅을 다 합치면 여의도의 4배가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저희가 이곳이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땅값 때문입니다. 땅값이 뚝 떨어진 채 한동안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이례적으로 껑충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이 경영권 승계의 주요 길목에서 용인 땅이 어떻게 활용됐을지 한 달 넘게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의 윤곽을 이병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1회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입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호암미술관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포곡읍의 5개 리에 걸쳐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소유의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SBS는 이 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지역 등기부 등본에 오른 실소유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2029필지, 1248만여 제곱미터, 약 378만 평의 삼성 관련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필지별 지번을 지도에 하나하나 맞추는 이른바 매핑 작업을 거쳐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토지는 565개 필지, 631만 제곱미터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물산 법인 소유 토지는 1,386개 필지, 588만 제곱미터로 47.2%입니다. 나머지 2%가량은 이건희 회장이 친척 등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SBS 탐사 보도팀은 이 땅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입니다. 특이한 점은 에버랜드의 중심부 415만 제곱미터, 약 126만 평은 개별 필지들이 하나의 가격으로 묶여 움직였는데 지난 2014년까지 제곱미터당 8만 원대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테마파크여서 에버랜드와 자주 비교되는 서울랜드의 공시지가는 같은 시기 에버랜드의 5배였고 같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의 땅값도 에버랜드보다 3만 원 이상 비쌌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일랜드 공시지가는 20만 5천 원, 경기도 포천의 서운동산도 9만 원으로 에버랜드보다 더 비쌌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가 에버랜드와 같은 8만 원대였습니다. 공시지가를 흔히들 관리한다는 표현을 써요. 낮은 상태가 좋은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냥 크게 주변과 상관없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패턴들인데요. 기업 보유부동산은. 유원지의 접근성과 인지도, 브랜드 가치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그래서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용인 에버랜드의 땅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유지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탐사보도팀 이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버랜드 땅값이 낮게 유지된 걸 조금 전 전문가는 눌려져 왔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는 땅값이 낮게 유지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유원지들과 공시지가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시기별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4년 당시 에버랜드가 있는 전대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시는 것처럼 9만 8천 원이었고요. 네. 같은 기간에 서울랜드는 11만 5천 원, 한국민속촌은 9만 2천 원. 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랜드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고 한국민속촌도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반면에 에버랜드 땅값은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오름폭이 굉장히 낮았고 결국 다른 유원지들과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에버랜드 주변의 각종 개발 호재를 감안하면 이런 가격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공시지가가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기준가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들여야 될 세수에 비해서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걷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시지가 변화 그래프를 보면 아까 다른 데랑 다르게 에버랜드만 1994년에서 1995년 넘어가는 시점에 공시지가가 크게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땅값을 조사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94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 원이었는데 바로 이듬해 3만 6천 원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락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1994년에서 199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삼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공시지가가 떨어진 뒤에 바로 이듬해인 96년에 그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시중 가격보다 약 10분의 1 수준의 헐값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됐는데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디딤돌이 되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땅값 하락이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가능한 한 싸게 발행하고 싶어 했던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거였을 텐데 이걸 이제 공시지가를 3분의 1 토막 내면 그 기업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죠. 당시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그래프가 공시지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은 걸 보면 이 뒤에 다시 한번 땅값이 크게 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 5월인데 바로 이듬해인 2015년 에버랜드 땅값이 그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리포트에서 저희가 또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버랜드 땅값이 크게 떨어졌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3년 전인 2015년에 과연 에버랜드 땅값이 갑자기 올랐던 이유는 뭔지 당시 상황을 한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버랜드의 놀이시설과 워터파크가 모여있는 중심부 땅은 2014년까지 개별 필지가 하나의 가격으로 묶여 같이 움직여왔습니다. 각각의 필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포고급 가실리 148번지 한 곳뿐이었습니다. 개별 땅의 주용도가 유원지든 임야든 아니면 잡종지든 이 하나뿐인 표준지 가격대로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매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새 표준지들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싼 곳은 제곱미터당 15, 16만 원, 놀이시설 지역은 25만 원, 호암미술관 지역은 28만 원으로 제일 비싼 곳은 40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4.1%, 정부 청사 이전 같은 호재 덕에 세종시가 기록한 전국 최고 상승률 15.5%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화를 뭐 한다고 해도 뭐 한 5% 넘게 올리는 거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28만 원으로 껑충 뛰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올릴 이유가 없을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뭐 본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 건데 네. 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2배가 될 수 있을까? 에버랜드의 표준지 선정과 가격 선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 A씨 역시 이례적인 상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표준지를 나눠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라는 등 당시 오해 소지가 많았다면서 에버랜드의 인지도가 국내 1위란 점을 고려해서 땅값을 평균 이상으로 상승시킨 것이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A씨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였다는 점입니다. 표준지를 예전대로 4년 겹쳐서 썼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본인이 써서 했을 텐데 5년 차 됐을 때 같은 분이 계속 평가를 하시면서 표준지를 새로 다 많이 바꿨다는 얘기는 갑자기 사람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좀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바꿨다라고 봐야겠죠. 땅값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였다고 해도 납세자가 반발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저기 급등하는 거를 바란 경우라면 가만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렇게 급등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민원을 제기하죠. 삼성 측은 공시지가 확정 전 의견 제시는 했지만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씨는 임야에 적용한 표준지 가격을 2만 원대로 낮춰 산정했고 그 결과 전체 공시지가 상승은 35%였다고 2015년 당시 용인시에 설명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탐사보도팀에서 함께 취재한 정명원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땅값이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땅값이 크게 올랐던 2015년 역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결정적인 시점이다. 저희가 이렇게 앞서 전해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모두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5월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서서히 그룹 주도권을 장악해 갔는데요. 이걸 제도적으로 완성해 간 것이 바로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 그리고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입니다. 당시 주가로 이 합병비를 계산했는데 제일모직 한 주를 삼성물산 세 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모직이 이 삼성물산보다 더 기업 가치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합병이었던 거죠.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과정이 용인 에버랜드 땅값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 기업 가치가 더 있어야 인정이 되잖아요. 기업 가치가 더 있다는 걸 보여줘야 주주들을 설득을 해서 이 합병에 찬성을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근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근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병 당시를 보면 자산 규모로는 삼성물산 가치가 거꾸로 3배 더 있다는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은 합병 전 매출이 5조 원 정도로 삼성물산 5분의 1도 안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숨겨진 자산 가치라도 좀 높다고 해야 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이 합병 비율이 설명이 좀 되는 거죠. 이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땅 가치가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빨리 주식도 좀 사고 합병도 찬성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왜 공시지가 하필 그때 급등했냐 이걸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모두 이 오비일학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데 삼성물산이 아니라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야 했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지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제일모직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23% 가지고 있었고요. 대주주일과 합치면 한 42%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제일모직 중심의 합병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소식은 이어지는 리포트들을 보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상장을 한 달이 앞둔 2014년 11월 한 증권사가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229만 평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된다면 최대 3조 2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추정합니다.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는 용도 변경 허가라는 불가능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버랜드 땅 가치를 최대한 높게 추정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전환을 하면 어떤 뭐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기했던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정도 부동산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에버랜드 허가가 있게 아니잖아요. 이후 대부분 증권사가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 전후 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용도 변경이 되면 에버랜드 땅 가치가 3, 4조는 된다는 장밋빛 보고서를 쏟아냅니다. 제일모직이 주가를 띄우고 합병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에버랜드 주변 이미 개발된 땅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 추산한 보고서도 제일모직 상장 즈음에 나왔습니다.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와 있으면 토지 가격 이만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펴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제일모직 최대 주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대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대 보고서를 작성한 김철범 씨는 다른 증권사들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한테는 삼성그룹이 최대 고객입니다. 삼성 의견에 따라줘야 되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야겠습니까? 줄여야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내야지만 가까스로 그 가치를 맞출까 말까인데.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를 장부가 9,100억 원 그대로 계산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이 하나그룹 사장을 통해 사퇴를 압박했고 그룹 임원은 직접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 나온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에버랜드 땅 가치를 부풀린 증권사들의 장밋빛 보고서. 그 뒤엔 제일모직 주가 부양과 합병 찬성 여론을 노린 삼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발표되고 난 뒤 2015년 6월 에버랜드 일대 개발 계획 세부안이 공시됩니다. 생태공원과 아쿠아리움, 리조트와 호텔 단지 등을 세워서 디즈니랜드처럼 숙박하며 머무는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대규모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이 이 개발 사업을 맡게 될 거라며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빨리 합병을 해서 양사의 시너지를 통합시켜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삼성은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보름 앞둔 7월 2일 용인시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용인시와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포고급 전대리 에버랜드 일원 1,3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관광 상업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이 합병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뒤 에버랜드는 이 테마파크 호텔 건설 계획을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합니다. 그 이듬해인 2016년 10월 발표된 용인시 고시입니다. 연기됐던 테마파크 호텔 부지를 매화단지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하면 엄청난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 악화, 호텔 공급 과잉을 이유로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뭐지 바람만 잔뜩 잡고 뭐 MOU도 하고 뭐 하겠다고 갑자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금방 이렇게 뒤집을 만큼 이렇게 검토가 안 된 채로 된 건지 하는 생각은 있죠. 합병 논란이 한창인 때 발표됐던 대규모 에버랜드 개발 계획의 애초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공무원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증권사들은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 테마파크 호텔 계획은 합병 직전에 발표됐다가 합병 이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게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정명원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합병이 추진되면서 삼성의 경영 지배권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실 간단합니다. 당시 삼성 총수일가의 고민이 무엇이었냐? 네. 그건 삼성전자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이 두 사람의 삼성전자 지분을 다 합쳐도 4%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는 경영권 승계 핵심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당시에 삼성전자 지분을 4%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으로 이 지분을 사실상 확보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으로 이 그룹의 양대 핵심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안정적 지분으로 지배하게 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전에는 이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 통합 삼성물산 여기에 대해서 지분은 어느 정도 갖게 된 건가요? 이 부회장은 한 16% 정도로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입니다. 일가 지분을 다 합치면 한 40% 정도인데요. 합병 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한 7조 원이 넘는데 이게 이 부회장 개인 재산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규모를 합병으로 얻은 겁니다. 삼성 측은 지가 산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 자기들과 무관하고 합병 때 회사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례적인 공시지가가 산정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 증권사들의 장밋빛 보고서 뒤에 과연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겠죠. 주목해야 할 건 이 합병 성사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 삼성과 국민연금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긴 시간 전해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아직 궁금한 점이 꽤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도가 준비돼 있는 건가요?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보도팀 정매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반복해 사과한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나타났습니다. 롱패딩 차림으로 기습 출석했던 열흘 전과는 표정도 말투도 사뭇 달랐습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또박또박 힘줘 말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잠적과 기자회견 취소, 기습적인 검찰 출석으로 우왕좌왕하던 사건 초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법조계 일부는 안 전 지사가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법적 다툼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결심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물리력을 행사한 게 아니면 입증이 쉽지 않은 점도 안 전 지사가 더 자신 있게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두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안 전 지사가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지만 두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강의를 하다 미투 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가 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지키기 위해 강단을 떠나는 거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일지 교수는 사과 없이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로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4일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를 언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혼녀는 좀 달라요. 그 여성도 분명히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미투 운동 비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난이 거세지자 하 교수는 흑백 논리에 빠져 글을 쓰지 말라고 예를 든 거라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설 교실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정의감으로 이렇게 불탄다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코믹한 일입니다. 기자회견 중엔 내내 학생들의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준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했고 하 교수가 여전히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일지 교수가 그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전혀 사과가 없으셨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사직과는 별개로 성추행을 포함해 하 교수를 둘러싼 의혹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중가요 중심의 콘서트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 백지영, 그룹 인피니트 등이 참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실무 접촉은 내일 열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2003년 평양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 이선희 씨부터 베이비복스까지 세대별 다양한 대중가수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우리 예술단 공연도 이런 콘서트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준비 회의를 가졌고요. 음악 감독의 가수 윤상 씨가 선정된 것도 장르와 세대별로 두루 대중가요를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연출이 가능하단 겁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일찍이 참여 제안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고 백지영 씨도 동행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인피니트 등도 제안을 받았고 지난달 북한 예술단 공연에 깜짝 등장했던 소녀시대 서연이 다시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판문점 남북 실무 접촉에는 우리 측에선 윤상 감독이, 북측에선 현송월, 삼지영 관현악단장이 참석합니다. 윤상, 현송월 두 수석 대표는 공연 참가자와 내용, 장소뿐 아니라 남북 협연에 관해서도 논의할 거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을 예정인데 공연이 성사되면 정부 부처 장관으로는 10년 만에 방북하는 겁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채용 비리를 통해 강원랜드에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전체 합격자의 95%가 청탁과 관련이 있었고 그 가운데 226명에 대해 점수 조작도 이루어졌던 건데 특히 청탁했는데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가 다시 한번 민원을 해 결국 추가 합격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강원랜드 채용 당시 청탁을 했는데도 21명은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다시 청탁했고 당시 최영집 사장의 지시로 최종 면접 점수를 일괄 조작해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강원랜드는 합격자 명단 밑에 이들 21명의 이름을 추가로 적어놓고 합격시켰는데 이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재직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채용된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에 의한 합격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청탁한 사람은 당시 강원랜드 임직원과 국회의원 등 확인된 것만 30여 명. 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의 경우 채용 공고에 없었던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을 필수 자격으로 바꿔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랜드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점수 조작 합격자 226명을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과 같은 측면에 공익적 목적이 더 그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가피하게 퇴출하게 되는 것. 정부는 최종 면접뿐 아니라 서류 전형 탈락자까지로 대상을 넓혀 피해자 구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술을 마시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로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에는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직장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1년 가까이 속여왔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가 자신의 동료 59살 A 씨를 살해한 건 지난해 4월.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동료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로 여러 겹 싸 쓰레기로 위장했습니다. 이 씨는 동료의 시신을 자신의 작업 노선인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쓰레기로 위장한 시신을 자신이 직접 수거해 갔습니다. 소각장에서 시신이 처리되자 이 씨는 동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연락을 대신 받고 이혼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A 씨의 가족에겐 석 달마다 생활비까지 보냈습니다. 직장인은 대신 휴직계를 내 A 씨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피해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서 군청에 제출하고 또 휴직계도 전화상으로 휴직 처리를 요청해서. 하지만 이 씨의 범행은 결국 1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년 동안 A 씨의 카드로 5천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처음부터 A 씨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18m 높이의 작업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3살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내부에 쓰러진 철제 구조물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후 2시쯤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높이 18m 철제 작업대가 무너졌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23살 김모 씨가 숨졌고 다친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 모두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 명이 엎어져 있는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구조물에. 경찰은 천장 전기 배선과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길이 160m의 철제 작업대 가운데 30m 정도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이제 규모도 크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동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안전거리가 빼고 이동을 시키겠죠. 이동하면서 발상 구조물들이 떨어진 거죠. 사고 이후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가로막고 있어 현장은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잘 몰라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오는 거고 그런 거지. 하필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삼성물산 관계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남의 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천장에 화재 감지기 모형을 붙여놓고 몰래 카메라를 숨겨놨던 겁니다. KNN 김민우 기자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집주인 일행이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 비밀번호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며칠 뒤 비밀번호를 알아낸 남성이 이 집에 침입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화재 감지기 모형 안에 들어있다 보니 피해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출입할 당시에는 자기 집에 도둑이 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난 뒤에 뒤진 흔적이라든지 금고가 파손된 흔적을 보고 도둑이 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41살 김모 씨 등 2명은 아파트 8곳에 몰카를 설치해 4곳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장 몰카를 구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점입니다. 구매도 고객님 증거 잡으시거나 본인 집에 설치하시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작물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시 몸으로 최대한 가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는데 야당은 관제 개헌 시도라며 요지부동입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국회가 합의안을 내면 대통령 안을 철회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국회 논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발의할 예정인데 순방 이후로 늦추면 절차적으로 국회 수기기간 60일을 보장할 수 없게 돼 야당에 개헌 반대 명분을 줄 거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 중단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이견은 권력구조 부분입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는데 국회 3분의 1이 넘는 야당이 끝까지 버티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일반인 누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민원을 관리해야 할 방심위 팀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심의까지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MBC 뉴스 화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인공기를 배치한 의도를 묻는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습니다. 2015년 KBS 다큐멘터리도 역사 왜곡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민원을 낸 사람은 방심위 김모 팀장이었습니다. 방심위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특정 PC에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게 수상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김 팀장이 주로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팀장은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6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심의를 거쳐 33건은 법정 제재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통상 심의 한 건을 올릴 때 내부 모니터링 팀과 일반인 민원을 바탕으로 하는데 김 팀장은 셀프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까지 이르게 하는 청부 심의를 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팀장을 파면 조치하고 전 위원장, 부위원장과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4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찍힌 각종 부정행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번에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 한 명이 투표용지 여러 장을 투표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자 힘을 주고 꾹꾹 누릅니다. 투표지 석 장을 투입한 이 남자는 만족스러워합니다.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원들도 똑같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등진 채 한 장 넣고 슬쩍 눈치를 보다가 또 한 장 넣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투표지를 한 움큼 꺼내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어제 러시아 대선 투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며 러시아 선관위는 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지만 불법은 여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강제 투표를 요구받았고 낮은 투표율을 우려한 국영단체들이 버스를 동원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것도 목격됐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역대 최고인 76%가 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야권은 선거 조작을 주장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 다음으로 올해 24년 장기 집권을 누리는 현대판 러시아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진한 감동을 선사한 한국 선수단이 오늘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이번에 높아진 관심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단식의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우리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쉼없는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헌신적인 내조와 열성적인 응원을 보인 스노우보드 박항승 선수의 아내 권주리 씨가 사회자로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36명 선수 전원의 이름을 불러주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윤호 선수 어디 계세요? 30 위에 스피드 광. 낚시왕 최성민 선수는 어디 계십니까? 좋은 선수 좀 더 낚아오세요. 태극전사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선수단장에게 기념액자를 선물하며 열흘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메달리스트 18명을 일일이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이 전해지자 해단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준 따님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는 성적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동을 드리는 스포츠인이 되고 후배들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꽃샘추위
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겉옷을 든든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절기 춘분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해안 지방에서는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동해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지면서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 지역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강원도로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 SBS 탐사 보도팀이 한 달 넘게 취재한 내용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